연기가 시야를 삼켰다. 거친 숨소리와 비명이 뒤섞인다.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타들어갔다. 사람들이 쓰러졌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쳤다.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남자의 손에 쥔 작은 기기. 푸른 빛이 깜빡인다. 기기 화면에 숫자가 떠올랐다. 남자는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다. 시아노아수소. 농도 위험. 북쪽 출구 방향 안전. 남자는 소리쳤다. 이쪽으로! 북쪽 출구가 안전합니다! 50명의 생명. 단 하나의 기기. 그리고 5분. 기기가 과열되며 연기를 뿜는다. 세상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다. 그러나 이틀 후 그는 용의자가 됐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좋은 내용으로 여겨지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인공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새벽 3시 서울 강북 응급의학연구센터의 불빛은 하준의 실험실에서만 새어나왔다. 복도의 형광등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고 비상구 표지판의 초록빛만이 희미하게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하준은 작업대 위에 놓인 휴대용 기기를 내려다보며 숨을 죽였다. TOX 스캔. 3년의 밤을 갈아 넣은 결과물이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난방이 끊긴 건물 안에서 겨울 냉기가 발목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기기의 센서 패널에 시험 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숫자가 떠올랐다. 감지 시간 47초. 정확도 98.6%. 됐다. 하준은 낮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묵직한 압박감이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바라보았다. 검은 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3년 전 그 밤에도 바다 위로 비슷한 불빛들이 떠 있었다. 구조선의 조명등, 헬기의 서치라이트, 그리고 끝내 닿지 못한 손전등 불빛들. 그때 하준은 현장 의료진으로 배에 올랐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건져 올린 아이들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독성 물질 감지가 3시간 늦어졌다. 구조 골든타임은 그렇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아이들의 차가운 손. 엄마를 부르던 희미한 입술. 하준은 그 기억을 지울 수 없었다. 아니, 지우려 하지 않았다. 더 빨랐다면 그 한 문장이 3년 동안 그를 이 실험실에 묶어두었다. 책상 한쪽에는 반려된 연구비 신청서가 쌓여 있었다. 특수 센서 부품 조달 업체에서 온 거절 메일도 출력되어 있었다. 동료들은 하나둘 퇴근했고 누군가는 하준아, 좀 쉬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에게 쉼이란 없었다. 쉬는 순간 그 밤의 바다가 다시 밀려올 것 같았다. 실험실 문이 열렸다. 하준은 고개를 들었다. 낯선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정장 차림, 단정한 머리, 그러나 눈 아래 짙은 그림자가 오랜 피로를 말해주고 있었다. 남자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도윤석입니다.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이었습니다. 하준은 명함을 받았다. 손끝에 전해지는 종이의 감촉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윤석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6년 전 안산 화학공장 폭발 사고 기억하십니까?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 사고로 37명이 죽었다. 독성 가스 누출이 원인이었다. 윤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제 아내와 딸이 그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3시간 늦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주는 USB를 바라보았다. 윤석이 말을 이었다. 독성 데이터가 조작됐습니다. 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연구실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하주는 USB를 집어들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저려왔다. 당신의 기기가 이런 조작을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까? 윤석의 눈이 하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 속에서 하준은 자신과 같은 것을 보았다. 놓쳐버린 시간에 대한 분노, 되돌릴 수 없는 상실에 대한 집착. 하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TOX 스캔은 단순한 구조 장비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변하기 시작했다. 진실을 증명하는 무기. 조작된 데이터를 뚫고 나갈 칼날. 하주는 USB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서울의 불빛들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3년 전 바다 위의 불빛들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늦지 않을 것이다. 협력은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윤석은 약속대로 움직였다. 일주일 만에 하준의 연구실로 특수 센서 부품이 배송되었다. 발신인은 익명이었지만 포장 안에 들어있던 메모지에는 윤석의 필체가 또렷했다. 필요한 게 더 있으면 연락하시오. 하준은 그 메모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손이 떨렸다. 감사함보다 불안이 먼저였다. 윤석과의 만남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다. 강북의 낡은 고시원, 을지로의 허름한 다방, 한강 둔치의 어두운 벤치. 윤석은 매번 다른 장소를 지정했고 하준은 그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걸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바이오캠 코리아 내부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밤 윤석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도가 떠 있었다. 하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건 해킹 아닙니까?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윤석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하주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진실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준의 말에 윤석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다방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가 새어 들어왔다. 윤석이 입을 열었다. 법이 정의를 지켜주던가요? 그 한마디에 하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윤석의 과거는 조각조각 드러났다. 20대 시절 그는 정의로운 정치를 꿈꿨다. 국회의원 박진수의 비서관이 된 건 그 꿈의 첫걸음이었다. 하지만 꿈은 오래 가지 않았다. 6년 전 안산 화학공장 폭발 사고가 터졌을 때 박진수 의원은 바이오캠 코리아로부터 거액의 로비를 받고 사고 조사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윤석은 내부 고발을 시도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윤석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무의식적으로 두드려졌다.
해고당하고 아내와 딸은 사고로 잃었습니다. 전부 석 달 안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하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석의 얼굴에서 분노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깊은 피로와 체념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다. 하주는 문득 깨달았다. 윤석에게 이 싸움은 복수가 아니었다. 두 번 다시 진실이 묻히지 않게 하려는 처절한 저항이었다. 나도 같은 걸 원하고 있었구나. 하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3년 전 바다 위에서도 비가 내렸다. 차가운 빗물이 뺨을 적시던 그 밤 하주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TOX 스캔 프로토타입이 완성된 건 초겨울이었다. 연구센터 회의실에 동료들이 모였다. 하주는 떨리는 손으로 기기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센서 패널이 푸른 빛을 내며 작동을 시작했다. 시험 용액을 주입하자 화면에 숫자가 떠올랐다. 감지 시간 52초. 독성 물질 종류, 농도, 위험 등급까지 일목요연하게 표시되었다. 대단하네, 하준아. 선배 연구원 정민이 감탄했다.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3년의 밤이 헛되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가치 있게 느껴졌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시연회가 끝나고 이틀 후 연구센터로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바이오캠 코리아 법무팀. 하주는 봉투를 열며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특허 침해 소송 제기 통보. 내용은 명확했다. TOX 스캔의 센서 기술이 바이오캠 코리아의 산업용 감지 기술을 도용했다는 주장이었다. 말도 안 돼. 하주는 중얼거렸다. 그의 기술은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었다. 바이오캠 코리아의 기술과는 원리부터 달랐다. 하지만 머릿속 한 구석에서 섬뜩한 깨달음이 스며들었다. 이건 진짜 소송이 아니다. 방해 공작이다. 연구센터 복도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수군거렸다. 정민 선배만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하준아, 일단 침착해. 변호사부터 알아보자. 하지만 하준은 정민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윤석의 목소리가 울렸다. 법이 정의를 지켜주던가요? 그 질문이 이제야 피부에 와닿았다. 그날 밤 윤석에게서 연락이 왔다. 을지로 다방에서 만났다. 윤석은 소송 서류 사본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예상했다고요? 하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윤석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위험해지면 그들이 움직일 줄 알았습니다. 당신의 기술이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뜻이에요. 하준은 테이블 위에 주먹을 내려놓았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 쳤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윤석이 하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 속에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당신도 이제 그들의 타깃이 됐습니다. 물러서면 끝이에요. 하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방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희미하게 귀를 스쳤다.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울렸다. 내가 뭘 시작한 걸까? 하준은 차가운 커피잔을 손에 쥐었다.
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미 균열은 시작되었고 그 틈 사이로 거대한 어둠이 밀려들고 있었다. 압박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여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2주일 만에 연구센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복도에서 마주치던 동료들이 눈을 피했다. 회의실에서 하준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문 너머로 리스크 관리, 이미지 손상 같은 단어들이 새어나왔다. 센터장은 하준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다.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준은 고개를 저었다. 센터장의 눈빛이 안타까움에서 냉담함으로 바뀌는 걸 느꼈다. 그리고 기사가 터졌다. 검증 안 된 위험 기술, 환자 오진 유발했나. 인터넷 포털 메인에 뜬 헤드라인이었다. 기사는 익명의 제보를 인용해 하준의 기기가 3년 전 모 병원 응급실에서 오작동을 일으켜 환자 치료가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하준은 화면을 보며 온몸이 굳어버리는 걸 느꼈다. 심장이 뚝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완전히 조작된 내용이었다. 3년 전 그 병원에서 TOX 스캔은 사용된 적조차 없었다. 하지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댓글창은 이미 불타오르고 있었다. 무책임한 연구자, 인체 실험이냐, 자격 박탈해야.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다. 하준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져갔다. 연구센터는 즉각 정직 처분을 통보했다. 센터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피곤함만이 묻어 있었다. 하준은 아무 말 없이 연구실을 나왔다. 복도의 형광등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머릿속에서 그 질문이 맴돌았다. 답은 나오지 않았다. 윤석의 연락이 온 건 그날 밤이었다. 도피하셔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윤석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다. 하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비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빗줄기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도망치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당신을 완전히 매장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손에 쥔 휴대폰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땀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다. 윤석이 한숨을 쉬었다. 내일 오후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십시오. 주소 보내겠습니다. 통화가 끊겼다. 하준은 한참 동안 전화기 화면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화면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하준은 윤석이 보낸 주소를 향해 걷고 있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 퇴근 시간이 지난 플랫폼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준은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갔다. 가방 안에는 TOX 스캔 프로토타입이 들어있었다. 연구센터에서 쫓겨나면서도 참아두고 오지 못한 것이었다.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타는 냄새, 플라스틱과 고무가 섞인 날카롭고 매캐한 연기. 하준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터널 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불이야. 순식간에 플랫폼이 아수라장이 됐다. 사람들이 출구를 향해 밀려갔다. 아이의 울음소리,
고함, 발소리가 뒤섞였다. 하주는 몸이 굳은 채 서 있었다. 연기가 점점 짙어졌다. 눈이 따가웠다.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때 누군가 쓰러졌다. 중년 여성이 플랫폼 바닥에 쓰러져 기침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녀 옆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 달아났다.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하준의 손이 움직였다. 가방에서 TOX 스캔을 꺼냈다. 손끝이 떨렸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졌다. 배터리를 과부하 모드로 전환했다. 센서 감도를 최대치로 올렸다. 기기가 윙하는 소리를 내며 작동을 시작했다. 화면에 숫자가 떠올랐다. 시아노아수소, 농도 위험, 북쪽 출구 방향 안전. 하주는 소리쳤다. 이쪽으로, 북쪽 출구가 안전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의심의 눈초리, 두려움, 혼란. 하주는 멈추지 않았다. 쓰러진 여성을 일으켜 세우고 아이의 손을 잡았다. 기기 화면을 보며 길을 찾았다. 연기가 자욱한 터널 속에서 푸른 빛이 유일한 나침반이었다. 따라오세요. 1명, 2명, 사람들이 하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10명, 20명. 연기 속에서 기침 소리와 발소리가 뒤섞였다. 하준은 멈추지 않았다. 기기가 과열되어 손바닥이 뜨거웠지만 놓지 않았다. 출구가 보였다. 계단 위로 겨울 하늘의 회색빛이 새어 들어왔다. 마지막 순간 하준은 뒤를 돌아보았다. 플랫폼 끝에서 노인 1명이 쓰러져 있었다. 연기에 휩싸여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하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뛰어들었다. 노인을 업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계단을 올라 출구를 빠져나왔을 때 기기가 터졌다. TOX 스캔이 과열로 폭발하며 연기를 뿜었다. 하주는 기기를 땅에 내던졌다. 손바닥에 화상 자국이 새겨졌다.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다. 주변에서 50여 명의 사람들이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모두 살아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겨울비가 하준의 얼굴을 적셨다. 차가운 빗방울이 화상 입은 손바닥 위로 흘러내렸다.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뉴스는 빠르게 퍼졌다. 지하철 화재, 정체불명의 남성이 50명 구조. 하준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됐다.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틀 후 바이오캠 코리아가 반격에 나섰다. 그들은 하준이 미승인 기기를 사용해 소방 구조를 방해했다며 형사 고발을 제기했다. 동시에 인터넷에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지하철 화재는 하준이 기기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일 수 있다. 댓글창이 다시 불타올랐다. 영웅은 순식간에 용의자가 됐다. 하준은 뉴스 화면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얼굴이 화재 영웅인가, 방화 용의자인가라는 자막과 함께 떠 있었다. 손에서 리모컨이 미끄러졌다. 그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창밖에서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겨울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울렸다. 세상은 점점 흐려져 갔다. 하준은 화상 입은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붉게 부어오른 피부 위로 빗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걸까? 대답은 없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홀로 앉아 있었다.
구치소 독방의 천장은 회색이었다. 하주는 차가운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그 회색을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지만 피하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지하철 화재의 연기가 떠올랐다. 사람들의 비명, 기침 소리, 그리고 자신을 향한 카메라 플래시. 영웅에서 용의자로. 그 추락은 단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 철창 너머로 간수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독방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하주는 손바닥을 들어 올려 바라보았다. 화상 자국이 아직 붉게 남아 있었다. TOX 스캔을 놓지 않았던 손. 50명을 살렸던 손. 하지만 지금 이 손은 수갑 자국만을 새기고 있었다. 내가 뭘 위해 여기까지 온 걸까? 대답은 없었다. 천장의 회색빛만이 무심하게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체포된 건 사흘 전이었다. 윤석과 함께 바이오캠 코리아의 비밀 실험 시설에 침투했다. 내부 고발자 민지영이 알려준 위치였다. 경기도 외곽의 폐공장 단지. 겉으로는 버려진 건물이었지만 지하에는 불법 실험 시설이 숨어 있었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안에서 산업 폐기물을 재활용한 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시장에 풀리면 또 사고가 날 거예요. 하주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인 눈. 6년 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온 사람의 눈이었다. 하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침투는 밤에 이루어졌다. 윤석이 앞장서고 하준이 뒤따랐다. 손에는 새로 조립한 TOX 스캔, 시제품이 들려 있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둡고 축축했다. 곰팡이 냄새와 화학약품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지하 시설의 문이 열렸을 때 하주는 숨을 멈췄다. 수백 개의 드럼통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녹슨 철제 용기에서 검붉은 액체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벽에는 정화 완료라는 거짓 표기가 붙어 있었다. 하주는 TOX 스캔을 들어 올렸다. 기기가 윙 소리를 내며 작동했다. 화면에 숫자가 떠올랐다. 발암물질 농도 기준치의 300배. 손이 떨렸다. 이건 화학 제품이 아니었다. 독극물이었다. 이게 시장에 풀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찍어요. 전부 기록해요. 윤석이 낮게 말했다. 하주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다. 드럼통, 거짓 표기, 측정 데이터.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게 증거다. 이게 진실이다. 그때 경보음이 울렸다. 붉은 조명이 시설 전체를 물들였다. 발소리가 들려왔다. 경비원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윤석이 외쳤다. 업로드해. 지금 당장. 하주는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전송하기 시작했다. 진행률이 올라갔다. 30%, 50%, 70%. 경비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윤석이 그들 앞을 막아섰다. 몸싸움이 벌어졌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윤석이 쓰러졌다. 100%. 업로드 완료. 하주는 휴대폰을 품에 안았다. 그 순간 뒤통수에 둔탁한 충격이 느껴졌다. 시야가 흐려졌다. 바닥이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본 건 윤석의 피 묻은 얼굴이었다. 구치소에서 하주는 모든 것을 되짚었다. 윤석의 방법은 옳았을까? 불법 침투, 무단 촬영, 해킹. 법적으로 그 증거는 무효화될 수 있었다.
변호사는 면회 때 냉정하게 말했다. 상대 측 변호인단이 증거 능력을 공격하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밤이 되면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 천장의 회색빛을 바라보며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내가 한 일은 옳았을까? 진실을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허용되는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울음조차 터지지 않았다. 속은 이미 다 부서진 뒤였다. 사흘째 되는 날 밤, 하주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었다. 눈을 감았다. 3년 전 바다가 떠올랐다. 차가운 물 속에서 건져 올린 아이들의 얼굴. 구하지 못한 손. 놓쳐버린 시간. 그때도 지금도 그는 무력했다. 그만둘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모든 걸 내려놓으면 편해질 것 같았다. 어차피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진실은 묻히고 거짓은 승리한다. 그게 현실이다. 하주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철창 너머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한 발소리였다. 무겁고 약간 절뚝거리는. 하주는 고개를 들었다. 철창 앞에 윤석이 서 있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왼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살아 있었군요. 하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윤석이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도요. 윤석이 철창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도 상처투성이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수진 기자가 기사를 냈습니다. 윤석이 말했다. 하주는 눈을 깜빡였다. 우리가 업로드한 데이터로 단독 보도를 했어요. 바이오캠 코리아 불법 실험, 안산 사고 데이터 조작, 박진수 의원 연루. 전부 터졌습니다. 하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작고 미약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무언가가. 윤석이 말을 이었다.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주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다. 철창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윤석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하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으로 대답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고. 철창 너머로 윤석의 그림자가 멀어져 갔다. 하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그의 등이 유난히 넓어 보였다. 창 없는 독방이었지만 하주는 문득 바깥의 하늘을 떠올렸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어둠이 지나면 빛이 온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실은 아직 살아있다. 하주는 화상 입은 손바닥을 펴보았다. 붉은 흉터가 형광등 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 손으로 사람을 살렸다. 이 손으로 진실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 손으로 끝까지 싸울 것이다. 봄이 왔다. 서울지방법원 앞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고 햇살이 따스하게 어깨를 감쌌다. 하주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다. 겨울 내내 보지 못했던 색이었다.
재판은 끝났다. 수진 기자의 단독 보도 이후 여론이 들끓었다. 바이오캠 코리아의 불법 실험, 안산 화학공장 사고 데이터, 조작, 박진수 의원의 연루.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났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바이오캠 코리아 변호인단은 끝까지 저항했다. 불법 수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다고, TOX 스캔은 미승인 기기라고, 측정값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전환점은 뜻밖의 곳에서 왔다. 지하철 화재 당시 하준이 구한 승객 중 한 명인 고등학생이 증인으로 나섰다. 법정에 선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천식이 있어서 연기만 마셔도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분이 기계로 어디가 안전한지 알려줘서 살았어요. 방청석이 술렁였다. 판사의 표정이 미세하게 바뀌었다. 이어서 소방청장이 증언대에 섰다. 그는 사후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담담하게 말했다. 이마준 씨가 제시한 대피 경로가 실제로 가장 안전한 루트였음이 확인됐다고. TOX 스캔의 측정값은 정확했다고. 하준은 그 순간을 기억했다. 법정의 공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의심의 눈초리가 거두어지고 진실이 천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준은 법정 승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날 밤, 그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3년 전 이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무엇을 원했던가? 더 빠른 판단, 더 많은 생명, 진실이 묻히지 않는 세상. 그런데 지금 이 기술은 법정에서 무기가 되어 있었다. 누군가는 이 기술로 승리하고 누군가는 패배한다. 그게 그가 원했던 것일까? 다음 날 아침 하준은 결단을 내렸다. 최후 진술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하준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다. TOX 스캔의 모든 기술 데이터를 오픈 소스로 공개하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바이오캠 코리아 변호인단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윤석도 놀란 눈으로 하준을 바라보았다. 하준은 말을 이었다. 이 기술이 저 한 사람, 한 기업의 소유가 되면 또다시 왜곡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접근하고 검증할 수 있을 때 진실도 함께 보호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준은 자리에 앉았다. 가슴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3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다. 판결은 일주일 후에 내려졌다. 바이오캠 코리아는 불법 실험 및 데이터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5명이 구속됐다. 박진수 의원은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었고 여론의 압박 속에 의원직을 사퇴했다. 민지영은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고 수진 기자는 이 사건으로 탐사보도상을 수상했다. 하준과 윤석에 대한 불법 침입 혐의는 기각됐다. 판사는 공익을 위한 긴급한 행위였으며 그로 인해 더 큰 범죄가 밝혀졌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준은 판결문을 읽으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오픈소스 공개 이후 전 세계 연구자들이 TOX 스캔 기술을 검증하고 개선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한 대학에서 센서 정확도를 높이는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독일의 스타트업에서 소형화 기술을 추가했다.
한국소방청은 정식으로 이 기술을 재난 현장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준이 뿌린 씨앗이 세계 곳곳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다. 여름이 되었을 때 하준은 응급의학 연구센터로 돌아왔다. 연구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소독약과 금속, 그리고 오래된 책의 냄새.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전 세계에서 날아온 TOX 스캔, 개선 제안서들이 쌓여 있었다. 하준은 그 종이 더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발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자 윤석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왼팔의 붕대는 풀렸지만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다. 윤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창밖에서 매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결국 당신 방식이 맞았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 방식이었어요. 당신이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윤석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젊은 여자와 어린 소녀가 웃고 있는 사진. 윤석의 아내와 딸이었다. 윤석은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제 저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윤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가 흘러내렸다. 6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었다. 하준은 조용히 그의 곁에 섰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해가 저물 무렵 윤석은 떠났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건 끝내 하지 못한 말들이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잘 살라는 말. 하지만 하준은 알았다. 그 말들은 이미 전해졌다는 것을. 눈빛으로, 침묵으로, 함께 걸어온 시간으로. 하준은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3년 전 이 자리에서 그는 바다 위의 불빛들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구하지 못한 손, 놓쳐버린 시간, 되돌릴 수 없는 상실. 그 기억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상처가 아니라 나침반이 되어 있었다. 누군가를 구한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구하는 일이었구나. 하준은 책상 위의 제안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내일도 모레도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더 정확한 센서, 더 빠른 감지, 더 많은 생명. 끝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전 세계에서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밤이 되었다. 연구센터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다. 하지만 하준의 실험실에서는 여전히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3년 전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 빛은 고독의 빛이 아니라 희망의 빛이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만 개의 불빛들. 그 불빛 아래 누군가는 여전히 재난 현장에서 싸우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손에는 조금 더 정확한 지도가 있다. 독성을 감지하고 생명을 구하고 진실을 증명하는 지도가. 하준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오늘의 사연이 작지만 여운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좋은 기억으로 남을 사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우리 주변 어딘가에 있을 주인공 하준을 위한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